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저의 유일한 가족이었던 아버지. 그리고 장례식 날이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과 이제 혼자라는 외로움을 힘겹게 버티고 있던 제게 한 통의 날벼락 같은 소송장이 날아왔습니다. 건물 한 채와 50억이라는 거금을 돌려달라는 유산 상속 반환 청구 소송이었습니다. 엄마도 없이 저를 키우시느라 평생을 고생만 해오신 아버지께서 그런 유산을 제게 남기셨을 리가 없는데 누가 무슨 연유로 이런 소송장을 보낸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은 제 아버지의 이야기, 그리고 제가 믿을 수 없는 거액의 소송에 휘말리게 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창문 틈으로 비치는 따스한 햇살, 부엌에서 들려오는 그릇들이 달그락거리는 소리. 아버지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영아, 일어났니? 미역국 다 됐다. 밥 먹자. 아버지는 항상 저보다 먼저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셨습니다. 평생 공사장에서 일하시며 단련된 몸은 새벽잠이 없으셨죠. 저는 눈을 비비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빠, 또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제가 차려 먹을 수 있는데.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밥상에 미역국을 올려놓으셨습니다. 괜찮아. 내 딸 출근하는 모습 보는 게 좋아서 그래. 아버지의 주름진 손에 굳은 살이 박혀 있었어요. 삽질하고 벽돌 나르던 손. 그 거친 손으로 끓인 미역국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었습니다. 맛있어요. 아버지는 그저 웃기만 하셨습니다. 그 따뜻한 미소가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현관문을 나서며 저는 평소처럼 인사했습니다. 아빠, 다녀올게요. 아버지는 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드셨어요. 퇴근하고 일찍 올 거지? 저녁엔 아빠가 우리 선영이 좋아하는 고등어 구이 해줄게. 네, 일찍 올게요. 하지만 그날 이후 아버지는 다시 집에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사무실에서 전화가 울렸을 때 저는 막 회의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오는 중이었어요. 낯선 번호였지만 왠지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박선영 씨 되십니까? 여기 중앙병원 응급실입니다. 박재만 씨가 공사장에서 쓰러지셔서 지금 응급처치 중이신데요. 순간 온 세상이 정지한 것 같았어요.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들렸고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아버지가요? 어떻게 된 거죠? 빨리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어요. 가방을 챙기고 상사에게 급히 상황을 설명한 뒤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계속 중얼거렸어요. 아빠, 괜찮아야 해. 제발 괜찮아야 해.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이미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좋지 않은 소식이라는 것을. 아버님 상태가 많이 위중하십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아버지는 건강하셨어요. 의사의 목소리가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박재만 씨는 대장암 말기셨습니다. 지금까지 버티신 것도 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장암. 말기. 그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어요. 아버지는 한 번도 아프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요. 그럴 리가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미역국을 끓여주셨어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가족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병을 숨기곤 합니다. 특히 자식이 하나뿐인 부모님들은 더욱 그렇죠. 복도를 따라 중환자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창백한 형광등 불빛 아래 아버지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계셨어요. 평생 햇빛 아래에서 일하시며 단단해진 피부는 이제 종잇장처럼 얇고 창백했습니다.
침대 옆에 놓인 의자에 앉아 아버지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어요. 그 손은 언제나 저보다 크고 따뜻했는데 이제는 차갑고 힘이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저를 보자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아빠, 이제는 공사장 일 그만두세요. 편히 쉬시면서 저랑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우리 이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요. 불과 몇 달 전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이 된 날. 이제부터 아버지를 편히 모실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던 저는 한달음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공사장으로 달려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선영이 다 컸구나. 이젠 아빠가 없어도 되겠어. 내 딸, 꼭 잘 살아야 한다. 아버지는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 어딘가 슬픈 듯한 목소리이기도 했습니다. 왜 그때 아빠의 감춰진 아픔을 눈치채지 못했을까? 왜 아빠가 몰래 약을 드시다가 들켰을 때 소화가 안 돼서라고 하시던 거짓말을 그대로 믿었을까? 왜 아빠가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 하시는 것을 그냥 보고 넘겼을까? 물밀듯 밀려오는 후회감이 가슴을 짓누르고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졌습니다.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강하고 의젓하던 아버지가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미안하다, 선영아. 아빠가 왜 미안해요. 제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아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흐느껴 울었고 아버지는 힘겹게 숨을 들이쉬셨습니다. 아버지는 제 인생에서 유일한 가족이었어요. 어머니는 제가 태어날 때 돌아가셨고 친척도 없이 아버지와 단둘이 살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곧 제 전부였어요. 안 돼요. 아빠, 절대 안 돼요. 아빠 없이 어떻게 살아요? 이제부터 제가 편히 모실게요. 하지만 아버지의 상태는 시간이 갈수록 나빠졌습니다. 의사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이미 암이 너무 많이 퍼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사흘 후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은 채 마지막 숨을 내쉬었습니다. 선영아, 엄마 사진. 엄마 사진.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무슨 뜻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단지 돌아가시기 전 어머니가 그리우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장례식장은 썰렁했습니다. 동료 몇 명과 제 친구들이 전부였어요. 아버지는 사교적인 분이 아니셨고 저 역시 바쁘다는 핑계로 아버지의 주변 분들을 잘 몰랐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환하게 웃고 계신 아버지. 그 웃음 뒤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숨겨져 있었는지 저는 왜 몰랐었는지. 장례를 치르는 사흘 동안 저는 몸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였어요. 누군가 위로의 말을 건네면 기계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절차가 끝나면 또 다음 절차로 넘어갔습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처럼요. 그렇게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그날 예상치 못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편함에 한 통의 서류가 들어있었어요. 얼핏 보기에도 공식적인 문서 같았습니다. 거실에 앉아 봉투를 뜯었습니다. 첫 줄을 읽자마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유산 상속 반환 청구 소송. 저는 3번, 4번 다시 읽었습니다. 건물 한 채와 50억이라는 거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이었어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김명호의 자녀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김명호. 누구지? 그 이름은 제게 전혀 낯선 이름이었어요. 아버지가 그런 거에게 재산을 남기셨을 리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검소하게 살았고 아버지는 공사장 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셨어요. 저는 대학 학자금 대출을 갚느라 여전히 빠듯한 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이건 분명 실수였어요. 누군가 잘못 보낸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법원에 전화를 걸어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어요. 네, 박선영 씨가 맞습니다. 김명호 씨의 유산에 대한 상속 반환 청구 소송이 정식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온몸에 한기가 돌았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는 김명호라는 분을 모릅니다. 제가 그분에게 무슨 유산을 받았다는 건지. 모든 내용은 소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원 출석일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충격도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이해할 수 없는 소송에 휘말린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연달아 울리는 핸드폰 알림 소리에 잠이 깨었습니다. 친구들이 보낸 메시지였어요. 선영아, 이거 너 맞아? 인터넷이 내 이름으로 도배되어 있어.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친구들이 보내준 기사에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제게 거물 김명호의 숨겨진 혼외자 논란. 50억 상속받은 20대 여성. 친자 증명 없이 거액 챙겨. 고 김명호 재산을 노린 치밀한 사기극. 기사마다 제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댓글은 더 잔인했어요. 혼외자인 주제에 돈까지 밝히다니 와 진짜 역겹다. 아버지랑 짜고 협박해서 돈 뜯어낸 거 아냐? 친자식이라는 증거도 없이 상속받았다고 우기다니 뻔뻔한 사기꾼이네. 눈앞이 빙빙 돌고 어지러웠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방금 아버지를 잃은 상실감에 이어 이제는 온 세상이 저를 손가락질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인사팀이었어요. 박선영 씨, 지금 인터넷에 올라온 기사 내용이 사실인가요? 아니에요. 저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어제 갑자기 소송장이 날아왔는데요. 회사 이미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러는데 잠시 휴직을 고려해 보는 게 어떨까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겨우 취직한 지 몇 개월 만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아버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 하셨던 제 직장마저 위태로워졌어요. 알겠습니다. 휴직 신청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멍할 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제가 모르는 비밀이 있는 건가요? 왜 제게 아무 말씀도 안 해주셨어요? 아버지께 묻고 싶었고 아무 말씀도 안 해주신 아버지가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분명 무슨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유를 물어볼 수도 없었죠.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찾아간 곳이었어요. 박선영 씨, 상황이 꽤 복잡해 보이네요. 나이 지긋한 변호사가 소송장을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김명호 씨는 재계와 정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사망한 후 그의 재산을 둘러싸고 여러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분을 모릅니다. 제가 왜 이런 소송에 휘말린 건가요? 변호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김명호 씨가 사망 직전 자신의 재산 중 일부를 각재만 씨와 박선영 씨에게 증여했다고 합니다. 그의 다른 자녀들이 이 증여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건 말도 안 돼요. 아버지는 평생 공사장에서 일하셨어요. 그런 부자와 무슨 관계가 있었겠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여기 송금 내역이 있네요. 박재만 씨 명의 계좌로 상당한 금액이 입금되었고 건물 등기부에도 박선영 씨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 있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정말로 그런 돈을 받으셨다면 왜 우리는 여전히 허름한 월세 아파트에 살았을까요? 왜 아버지는 아프면서도 계속 중노동을 하셨을까요? 전 그런 거 받은 일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박선영 씨, 혹시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뭔가 말씀하신 건 없나요? 작은 힌트라도. 그때 번뜩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사진. 아버지가 마지막에 엄마 사진이라고 하셨어요. 그 사진은 어디 있나요? 거실 벽에 걸려 있어요. 젊은 시절 어머니 사진인데 아버지가 평생 소중히 간직하셨죠.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진을 확인해 보는 게 좋겠네요. 뭔가 단서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는 벽에 걸린 어머니 사진 앞에 섰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여성의 미소가 액자 속에서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어머니를 본 적이 없었지만 이 사진을 통해 그녀를 상상하며 자랐습니다. 조심스럽게 액자를 내려 손으로 어루만졌습니다. 액자 뒤에 붙은 먼지를 털어내려는데 그 순간 뭔가가 툭 떨어졌어요. 납작한 봉투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버지의 낯익은 필체로 쓴 편지와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선영아, 미안하다. 너에게 모든 사실을 숨긴 채 키워서 정말 미안하다. 난 그저 널 지키고 싶었단다. 내가 알면 너무나 아파할 것 같은 내 엄마와 나 명호의 이야기를 이제는 너도 알 때가 된 것 같구나.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내려놓았어요. 숨을 고르고 봉투 안의 서류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제 명의로 된 통장 사본과 건물 등기부 등본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래된 사진 한 장. 3명의 젊은이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남자 2, 여자 1. 그중 한 남자는 분명 젊은 시절의 아버지였어요. 여자는 액자 속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남자는 사진 뒷면에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재만, 재희, 명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명호. 이 사람이 김명호. 그제서야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 박재만과 어머니 재희, 그리고 김명호라는 사람이 어떤 연유로인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를 몇 번이나 다시 읽으면서 저는 숨겨져 있는 진실의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슬픔과 혼란, 그리고 아직은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밀려왔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이 편지가 모든 것의 시작이 될 거라는 것.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김명호 3사람의 사진과 함께 편지 내용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동이틀 무렵 저는 결심했습니다. 모든 진실을 파헤쳐 보기로요. 아니, 저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만 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서. 사진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젊은 시절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김명호로 보이는 남자가 팔짱을 끼고 웃고 있었어요. 3사람 모두 20살 초반 정도로 보였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특히 아버지와 김명호는 마치 친형제처럼 가까워 보였습니다. 아침이 되자 저는 다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명호라는 사람에 대해 더 알아봐 주실 수 있을까요? 어제 아버지가 남긴 편지를 찾았어요. 김명호 씨가 아버지의 오랜 친구였던 것 같아요. 저는 편지의 내용과 사진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김명호 씨에 대해 더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 사이 혹시 다른 단서가 있는지 선영 씨도 더 찾아보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아버지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들어가는 방이었어요. 문을 열자 아버지의 채취가 느껴졌습니다. 담배 냄새와 아버지가 쓰시던 로션 냄새가 뒤섞여 있었어요. 옷장 서랍을 열자 작은 약병들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진통제와 항암제 같은 약들이었습니다. 아빠, 왜 말씀도 안 해주시고 혼자 아프셨어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침대 옆 협탁 서랍 속에는 영수증, 메모지, 그리고 낡고 오래된 듯 보이는 수첩이 하나 들어 있었어요.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날짜와 함께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4월 15일. 선영이 취직 성공. 내 딸 자랑스럽다. 5월 3일. 이렇게 계속 선영에게 숨기는 게 맞을까? 하지만 선영이에게 짐이 되기 싫다. 5월 18일. 명호가 다시 찾아왔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김명호가 아버지를 찾아왔다고? 다시? 2달 전의 일이었어요. 6월 1일. 명호가 곧 죽을 거라고 한다. 나도 그렇다. 우리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6월 10일. 선영이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다. 수첩을 덮으려는 찰나 마지막 페이지에 붙어 있는 메모지가 보였어요.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창우 변호사, 김명호 담당.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분명 아버지가 제게 남기신 중요한 단서였어요. 즉시 전화기를 들어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누군가 전화를 받았어요. 이창우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선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는 박재만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재만 씨의 따님이신가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했어요. 기다리셨다고요? 네. 박재만 씨가 돌아가시면 연락이 올 거라 말씀하셨거든요. 내일 오전 10시에 사무실로 오실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미리 이 변호사를 찾아두신 거였어요. 네, 가겠습니다. 주소를 알려주세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강남의 번화가에 있는 이창우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의 사무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어요. 이창우 변호사는 60이 넘어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안으로 안내했어요. 앉으세요. 차 한잔 하시겠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냥 무슨 일인지 알고 싶어요. 변호사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김명우 씨는 저희 오랜 고객이셨습니다. 그리고 박재만 씨와의 법률 문제도 제가 담당했죠. 김명호 씨가 누구인가요? 아버지와 어떤 관계였던 건가요? 변호사는 천천히 서류 가방을 열어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두 분은 친구 사이셨습니다. 그리고 김명우 씨는 한국에서 손꼽히는 거물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그 이면에는 여러 어두운 부분들이 많았죠. 어두운 부분이요? 범죄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건가요? 변호사는 지그시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명호 씨는 한국 최대 범죄 조직의 실세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합법적인 사업도 여럿 운영했습니다. 정계와 재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고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아버지와 친구 관계였던 걸까요? 그럼 혹시 아버지도? 아닙니다. 박재만 씨는 일찍이 그 세계를 떠났어요.
명호 씨와 달리 재만 씨는 범죄의 길을 접었습니다. 특히 그의 여동생 박재희 씨가 사망한 후로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죠. 변호사가 차분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는 파일에서 한 장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것은 DNA 검사 결과였습니다. 박선영 씨, 김명우 씨는 당신의 생물학적 아버지입니다. 순간 세상이 정지한 듯 했어요.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들렸고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 아니, 제가 아버지라고 알고 있던 박재만이 제 아버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변호사는 저를 진정시키듯 손을 들었어요. 감정적으로 어려운 순간인 건 압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사실을 알려드려야 합니다. 모든 의문스러운 것들이 질문이 되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왜 아버지가 절 키우신 건가요? 김명호 씨가 절 버렸나요? 어머니는요? 어머니도 이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아니, 진짜 제 어머니는 누구인가요? 그는 천천히 편지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자세한 사실은 여기에 모두 적혀 있습니다. 박재만 씨께서 선영 씨에게 전해주라고 하신 편지입니다. 변호사는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김명호 씨는 건강이 악화되자 저를 찾아와 자신의 재산 일부를 재만 씨와 선영 씨에게 남기고 싶다고 했어요. 왜요? 저를 버렸으면서. 명호 씨는 평생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남긴 유산은 그의 죄값이자 마지막 사죄의 표시였어요. 재만 씨도 처음엔 거부했지만 결국 당신을 위해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두 당신 명의로 해두었죠. 너무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그럼 지금의 소송은요? 명호 씨의 다른 자녀들은 이 증여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명호 씨의 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들이 알고 있나요? 제가 그들의 이복 형제라는 걸요. 내심으로는 알고 있지만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과 거액의 자산을 나누기 싫은 거죠.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갑자기 최근 일어난 모든 사건의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소송, 인터넷의 악성 댓글들, 회사의 반응. 모두 이 때문이었군요.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싸워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것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상속받은 재산을 돌려주는 것. 아시다시피 김명우 씨에 대한 대중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의 자식임을 인정하기 싫으시다면 소송에 맞서는 것을 포기하시고 다시 조용히 사실 수 있습니다. 혼란스러움이 가시지 않은 채 이어지는 변호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만약 전자를 선택하신다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재만 씨와 명호 씨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 모든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작은 녹음기와 서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명우 씨가 남긴 녹음 파일과 서류입니다. 법정에서 모든 사실을 증명해 줄 겁니다.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정체성의 절반이 무너진 기분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제 표정을 읽었는지 다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박선영 씨, 혼란스러울 거란 걸 압니다. 우선 이 모든 사실을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 다음 결심이 서시면 법정에 출석해 진실을 밝히시면 됩니다. 모든 결정은 선영 씨 본인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며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푸르렀고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상 속에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날 제 안에 무언가는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머릿속이 여전히 복잡했어요. 제가 알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 아니, 거짓은 아니었죠. 단지 전부가 아니었을 뿐. 집에 돌아와 저는 변호사가 전해준 아버지의 편지를 꺼내들었습니다. 삐뚤빼뚤한 아버지의 글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를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선영아,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이미 나는 세상에 없을 거다. 미안하다. 더 오래 너와 함께 해주지 못해서. 이 이야기는 너무 오래전 일이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어쩌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내가 알아야 할 진실이야. 편지는 아버지가 어린 시절 불의의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여의고 여동생 제희와 함께 고아원에 보내진 이야기로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는 김명호를 만났어요. 명호는 나의 유일한 친구였다. 세상에 우리 둘밖에 없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의 전부로 여기며 붙어 지냈지. 항상 묵묵하던 아버지가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며 쓴 글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고아원에서의 그분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을지가 고스란히 와 닿았습니다. 굶주림과 폭력, 차별. 그 속에서 아버지와 김명호는 서로를 의지하며 지냈어요. 고아원을 나온 뒤 우리는 어린 나이에 범죄의 세계에 발을 들였다.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고 처음엔 범죄라는 것도 몰랐어. 그저 살아남기 위해 한 일들이었지. 평생 정직하게 사셨던 아버지의 모습만 알고 있었기에 이런 과거가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하지만 제이, 내 동생 제이는 달랐어. 그 아이는 항상 내게 바른 길을 가라고 했지. 오빠, 제발 그런 일 그만해. 나쁜 일 하지 말고. 우리 성실하게 살아보자. 다시 가난해지는 것이 끔찍하게 싫었던 나는 돈을 벌 욕심에 제이의 말을 듣지 않았어. 빨리 많은 돈을 벌어 제이에게 작은 식당이라도 차려주고 싶었지. 제이는 나와 달리 맑고 순수한 아이였고 내 삶의 희망이기도 했단다. 편지는 충격적인 내용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날 내 인생 모든 걸 바꿔놓은 사건이 일어났단다. 명호가 제이에게 용서할 수 없는 몹쓸 짓을 했어. 제이를 사랑했다고 했지만, 술에 취해 그만 실수를 저질렀다고 했지만, 그건 변명이 될 수 없지. 내 동생, 내 희망이었던 제이가 큰 상처를 받았어. 아버지의 분노가 글자 하나하나에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깊은 슬픔도 어려 있었어요. 자신이 저지른 일로 나와 제이를 다시 볼 수 없어서였는지. 명호는 제이에게 다시 돌아올 테니 기다리라는 쪽지만 남긴 채 사라졌어. 그리고 몇 달 후 제이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 가진 것 하나 없는 어린 여자 혼자서 아이를 낳아 키운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어. 하지만 제이는 아이를 지우지 않았다. 오빠, 이 아이는 아무 죄가 없어요. 전 이 아이를 지켜주고 싶어요. 복잡해진 마음이 쿵쾅거렸습니다. 혹시 그 아이가? 제이는 출산 중 과다 출혈로 세상을 떠났단다. 그날 나는 내 전부를 잃은 심정이었어.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사명을 얻었지. 바로 너 선영이를 키우는 일이었어. 저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아, 역시 그랬었군요. 저는 그런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였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아니, 제만 삼촌은 그런 저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바치신 거였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솟구쳤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상황에서도 저를 지키기로 결심했다는 사실에 감사함과 동시에 그녀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아버지가 제게 한 약속이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병원 신생아실 앞에서 작은 내 모습을 보며 맹세했어. 이 아이만큼은 나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고. 편지를 잠시 내려놓고 숨을 고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삼촌이었다는, 그리고 나의 엄마는 아버지의 동생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위해 다시 편지를 집어들었어요. 그날부터 나는 달라졌단다. 과거와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고 조직에서 벗어나기 위해 먼 곳으로 이사했지. 낮에는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하고 밤에는 음식점에서 배달 일을 했어. 내게 필요한 것들을 해주기 위해서였지. 힘들었지만 내가 웃는 모습을 볼 때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어. 다른 아이들처럼 좋은 것을 많이 사주지 못해서 항상 미안했어. 하지만 너는 날 이해해주고 웃어주었지. 그렇게 너는 내 엄마처럼 착한 아이였단다. 그는 자신을 위한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오직 저만 생각하셨어요. 편지의 다음 부분은 김명호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명호는 우리를 떠난 후 전국을 아우르는 큰 조직에 들어갔어. 그의 냉정하면서도 명석한 두뇌는 조직에서 빛을 발했고 점차 주요 인물로 떠올랐지. 결국 보스의 눈에 들어 그의 딸과 결혼까지 했어. 돈과 권력을 모두 손에 쥐었지만 명호는 젊은 시절 사랑했던 제이를 잊지 못했어. 그는 데리러 오겠다는 약속을 잊지 않았지. 저는 그때 이상하게도 김명호라는 사람에 대해 증오보다는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성공한 그의 인생이 행복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후회하고 고통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여 년이 지나 명호는 어렵게 우리를 찾아냈어. 하지만 이미 제이는 세상에 없었고 내가 너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 그는 충격을 받았지만 널 만나고 싶어 했어.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나는 내 곁에 얼씬도 하지 말라며 호통을 쳤어. 그의 제안을 모두 거절했지. 명호에 대한 삭히지 못한 분노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아직 어린 내가 받을 충격이 걱정되었어. 그리고 명호가 몸담고 있는 어두운 세계에 내가 연루될까 두려웠지. 그래서 다시 이사했고 명호는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어. 어렸을 때 몇 번이나 갑작스럽게 이사를 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명호는 멀리서 너를 지켜보고 있었어. 그리고 얼마 전 그가 다시 찾아왔어. 명호는 지병이 도져가고 있다고 했어. 불치의 병이고 나을 가망이 없다고 했지. 내가 아프다는 것까지 이미 다 알고 온 것이었어. 우리는 오랜만에 소주 한 잔을 함께 했다.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 죽음을 눈앞에 둔 우리는 서로를 이해했고 나는 그제서야 그를 용서했단다. 두 사람의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젊은 시절 형제처럼 지내다가 비극으로 갈라졌고 이제 생의 마지막 무렵에 다시 만난 두 남자. 명호는 자신의 유산 중 일부를 너에게 남기고 싶다고 했어. 처음엔 거절했지. 하지만 그의 말을 듣고 생각이 바뀌었어. 재만아, 이건 내 죗값이야. 제이와 너, 그리고 선영이에게 조금이나마 갚고 싶어. 이것만큼은 받아줘.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
아버지가 왜 그 유산을 받아들였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한 남자의 평생에 걸친 후회와 사죄였으니까요. 나는 그 돈과 건물을 받았어. 모두 내 이름으로 해두었지. 그리고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이창우 변호사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뒷일을 부탁해 놓았단다. 아버지는 정말 마지막까지도 저만 생각하셨습니다. 암 투병 중에도 자신의 치료비로 한 푼 쓰지 않고 모두 저를 위해 남겨주셨어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선영아, 이 한 가지만은 믿어주렴.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너는 항상 내 딸이었고 내 전부였단다. 편지를 다 읽고 나니 가슴 속에 큰 구멍이 뚫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삼촌이었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이 그 구멍을 메워주었습니다. 창밖은 어느새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이렇게 빨리 지나갔다는 게 신기했어요. 마치 제 인생의 역사가 단 하루 만에 다시 쓰여진 것 같았습니다. 아빠, 저 진실을 받아들이고 밝힐게요. 아버지가 저를 지켜주셨듯이 이제는 제가 아버지의 명예를 지켜드려야 할 차례예요. 전화기를 들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박선영입니다. 법정에 서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무게감은 여전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해방감도 느껴졌어요. 더 이상 숨길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었으니까요. 법원으로 향하는 아침 하늘은 맑았습니다. 법원 앞에는 이미 몇몇 기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번 재판 때보다는 적었지만 여전히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원고석에는 김명호의 다른 자녀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저와 눈이 마주치자 곧바로 시선을 돌렸어요.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판사가 첫 번째 재판의 내용을 요약했고 원고 측 변호사가 먼저 발언을 시작했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는 이 사건이 명백한 사기라고 주장합니다. 고인이 된 김명호 씨는 생전에 박재만이라는 자신의 과거 지인에게 협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협박의 결과 억지로 재산을 넘겼죠. 이는 명백히 무효인 증여입니다. 원고 측 변호사의 말을 들으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아버지를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것이 참을 수 없었어요. 원고 측 변호사는 계속해서 근거 없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김명호와 박재만의 과거 관계를 왜곡하고 마치 제가 아버지와 공모한 것처럼 묘사했어요. 그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곧 진실이 밝혀질 테니까요. 마침내 저희 차례가 왔습니다. 변호사가 일어나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재판장님, 저희는 오늘 몇 가지 중요한 증거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 증거들은 원고 측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명백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는 첫 번째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김명호 씨의 친필 유언장입니다. 공증인 입회하에 작성된 것으로 자신의 재산 중 일부를 박재만 씨와 박선영 씨에게 남긴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협박이 아닌 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였음을 보여줍니다. 법정에 작은 소란이 일었습니다. 원고 측에서 서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두 번째 증거는 더욱 중요합니다. 바로 김명호 씨가 남긴 녹음 파일입니다. 변호사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법정에 한 남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 듣는 목소리였지만 그가 김명호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나는 김명호다. 그의 목소리는 힘이 있으면서도 어딘가 지친 듯 했습니다. 이 녹음은
내가 세상을 떠난 후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나는 성공을 위해 자식도, 여자도, 친구도 버렸다. 그런 나를 대신해 준 재만이야말로 진정한 사람이다. 법정은 술렁였습니다. 내가 남긴 유산은 내 죄값이자 그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사죄의 표시다. 목소리가 잠시 끊겼다가 더 낮고 떨리는 톤으로 이어졌습니다. 박선영은 내 딸이다. DNA 검사로 확인된 사실이다. 하지만 그녀를 키운 것은 재만이었다. 내가 아닌 그가 진정한 아버지다. 내 다른 자녀들에게도 당부한다. 선영이를 받아들이고 내 마지막 뜻을 존중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선영아, 나를 용서해 다오. 녹음이 끝나자 법정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변호사가 마지막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박선영 씨와 김명우 씨의 DNA 검사 결과입니다. 99.9999%의 확률로 친자 관계가 확인되었습니다. 그 순간 법정은 다시 소란스러워졌어요. 판사가 탕탕탕 망치를 두드려 조용히 시켰습니다. 이제 피고인 박선영 씨의 증언을 듣겠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왔지만 여전히 긴장됐어요. 깊은 숨을 내쉬고 저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최근에야 제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던 아버지 박재만 씨는 사실 제 외삼촌이었고 김명호 씨가 제 친아버지였다는 사실을요. 목이 메어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어요. 하지만 저에게 박재만 씨는 언제나 아버지였습니다. 그분은 어머니인 박재희 씨가 출산 중 돌아가신 후 저를 홀로 키워주셨어요. 힘든 공사장 일을 하시면서도 단 한 번 불평하지 않으셨죠. 저를 위해 자신의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시고 정직하게 사셨습니다. 단 한 번도 제가 친딸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법정은 조용했고 모든 사람들이 저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김명호 씨는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과오를 조금이나마 갚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산의 일부를 저와 재만 아버지에게 남기신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 돈을 단 한 푼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암 치료비로도 쓰지 않으셨어요. 모두 제 이름으로 남겨두셨죠. 이것이 제가 알고 있는 진실입니다. 눈물을 참으며 계속했습니다. 저는 이제 두 아버지의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분은 저를 낳으셨고 다른 한 분은 저를 키우셨어요. 두 분 모두 저를 사랑하셨고 각자의 방식으로 사죄하고 희생하셨습니다. 저는 이 유산이 단순한 돈이 아니라 두 아버지의 사랑과 후회, 그리고 화해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명호의 자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원고 측의 반박이 이어졌고 그들은 여전히 김명호가 강압에 의해 유산을 남겼다고 주장했지만 이미 이 재판에 이길 확신이 없어 보였어요. 특히 김명호의 육성 녹음 파일과 DNA 검사 결과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출된 증거들과 증언을 종합해 본 결과 본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김명호 씨의 유산 증여는 유효하며 박선영 씨는 이를 정당하게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고 재판은 끝났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마침내 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된 것 같았습니다. 박선영 씨. 법원을 나서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처음 보는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누구신지. 저는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김명호 씨의 딸이에요. 김명호의 다른 딸, 즉 제 이복 자매였어요. 그녀는 저보다 몇 살 더 어려 보였고 세련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건가요? 정말 용기 있으셨어요. 법정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시간 되시면 언제 커피라도 같이 마실 수 있을까요? 아버지에 대해, 그리고 서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따뜻한 미소가 절로 나왔습니다. 네, 저도 그러고 싶어요. 언제든지요. 우리는 전화번호를 교환했고 다음 주에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찾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거실에 앉아 어제 있었던 일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재판에서 이겼고 아버지의 명예도 회복되었어요. 김명호 씨의 딸 수진과도 연결되었고요. 이제 뭘 해야 할지 생각했어요. 김명호 씨가 남긴 유산, 그리고 아버지가 저를 위해 남기신 모든 것. 이것들로 무엇을 해야 할까?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또 다른 아버지 김명호 씨까지. 세 사람의 이야기를 기리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았어요. 문득 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이거야. 재단을 설립하는 거예요. 미혼모와 고아들을 돕는 일을 하는 거죠. 아버지들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 어머니처럼 혼자서 아이를 키우려는 여성들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계획을 세우다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아버지가 원하셨을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소송은 끝났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고 노을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어요. 아빠, 지켜봐 주세요. 아빠의 이름을 세상에 남길게요. 아빠가 저를 위해 하신 것처럼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차례예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김명호 씨까지 세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들은 화해한 것 같았고 저를 향해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박재만 재단 설립식. 초대장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6달이 지났어요. 그 시간 동안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단 설립 절차를 밟고 사무실을 구하고 직원들을 뽑았어요. 김명호 씨가 남겨주신 현금과 건물, 이 모든 것을 의미 있게 사용하기 위한 발걸음이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감정이었어요. 아버지가 여기 계셔서 이 모든 걸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핸드폰이 울렸어요. 수진이었습니다. 언니 준비 다 됐어요? 저 곧 출발해요. 오늘 깜짝 손님들도 올 거예요. 지난 6달 동안 수진과 저는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서로를 알아가며 가까워졌어요. 아버지들에 대한 이야기, 우리의 어린 시절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죠. 그녀는 저를 이해하며 친언니처럼 따라주었고 저희는 이복 자매이자 친구가 되었습니다. 재단 설립식 행사장 입구에 서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주셨어요. 미혼모 지원 단체와 고아원 관계자들이 오셔서 제게 감사를 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손님도 있었어요. 김명호 씨의 자녀들, 수진과 그녀의 오빠들인 정호와 민호, 세 사람이 함께 행사장을 들어섰습니다. 수진이가 그동안 오빠들을 설득한 것이었습니다. 그녀 오빠들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그래도 와주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아픔을 딛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설립식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했고 저는 기꺼이 재단의 설립 과정과 목표, 비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은 아버지에 대한 오해를 풀었고 언론들이 일제히 그의 희생의 경의를 표하는 기사들을 실었습니다.
김명호의 유산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재단 설립에 사용되었다는 기사도 떴습니다. 또 몇 년이 흘렀고 이제 저는 재단 일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제 삶의 목적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재단에서 지원하는 첫 번째 미혼모 보호시설 개소식이 있었거든요. 제2의 집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어머니를 기리는 마음으로요. 시설에 처음 입주하게 될 5명의 미혼모들과 인사를 나누었어요. 그들의 눈에서 희망의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저를 품에 안고 세상에 나오시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곳이 생기기 전까지 저희는 갈 곳이 없었어요. 23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엄마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품에는 갓 태어난 아기가 있었어요. 이 아이, 이름이 제이예요. 저는 제 아이가 언젠가 당신처럼 강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희. 정말 아름다운 이름이죠. 이 아이는 분명 멋진 사람이 될 거예요. 재단은 예상보다 더 많은 성과를 이루면서 점점 이름을 알렸고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기쁜 일은 김명호의 세 자녀들이 합류한 일이었습니다. 수지는 재단의 이사가 되었고 정호는 법률 자문을, 민호는 재정 관리를 맡아주었습니다. 함께 일하면서 서서히 마음의 문이 열리고 저희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서로의 생일을 챙기고 명절에는 함께 모이며 같이 기뻐하고 슬퍼해주는 그런 가족이요.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희생이 이뤄낸 위대한 결과였습니다. 오늘은 모처럼의 휴일입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쉬고 계신 곳을 찾았습니다. 아버지의 사진 옆에는 재만, 재희, 명호 세 분의 젊은 시절 다정해 보이던 그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아빠, 고맙습니다. 평생을 바쳐 저를 키워주셔서요. 엄마, 저를 이 세상에 남겨주셔서 고마워요. 김명호 아버지. 용기 내어 진실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는 이제 온전한 제 자신으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세 분이 말없이 저를 향해 웃어주고 계셨습니다.